화장실 가는 척 도망쳐요. 위험합니다. 종업원이 제 손바닥에 슬쩍 쥐어준 쪽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설 둘째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싼 한정식집 외식을 제안했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제 잔에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은 많이 먹어. 고아인 저를 친딸처럼 안아주던 그 우아한 미소 뒤에 어떤 끔찍한 계획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생존기가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서지안, 올해 31살입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끝자락에서 작은 꽃집 하나를 운영하고 있죠. 가게 이름은 옹기라고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옹기 한 줌이라도 건네고 싶다는 마음에서 붙인 이름이었어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7살 무렵 비 오는 밤에 부모님이 트럭에 치였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사람을 너무 잘 믿었습니다. 누가 손을 내밀어주면 그 손을 의심 없이 덥석 잡는 사람이었죠.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안아주기만 한다면 저는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강민우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막 열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키가 큰 남자 하나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우리 어머니 생신이신데 꽃다발 좀 예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런 건 영 젬병이라서요. 민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에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는데요? 화려한 색이요? 아니면 은은한 색이요? 저는 가위를 내려놓으며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고, 부끄럽게도 제가 우리 엄마 취향을 통 모르겠네요. 그냥 사장님 알아서 예쁘게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안목만 믿겠습니다. 민우가 한쪽 어깨를 으쓱하며 머리를 다시 긁었습니다. 그럼 이 분홍색 작약은 어떠세요? 꽃송이도 크고 향기도 좋아서 어르신들이 받으시면 아주 입이 귀에 걸리실 거예요. 저는 작약 줄기를 한 단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사장님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맘씨도 고우시고요. 저기 다음번에는 우리 어머니 꽃 말고 제 꽃도 사러 와도 됩니까? 민우가 카운터에 카드를 내려놓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농담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빵을 사들고 왔고 또 어떤 날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에 마음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난 지 석 달이 되던 날 민우가 저를 어머니에게 인사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백화점에서 가장 값나가는 한과 세트를 골랐었죠. 민우의 어머니 최정숙을 처음 본 곳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 계시던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안이니? 어쩜 이렇게 곱고 예쁘게 생겼을까? 이리 와, 어서 이리 와서 앉아라. 최정숙이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안이라고 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고개 숙이지 마라. 우리 민우한테 내 얘기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며? 쯧쯧,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최정숙이 제 어깨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네,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오냐, 기특하기도 하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엄마 노릇 톡톡히 해주마. 너처럼 착하고 예쁜 딸이 어디 있겠니? 우리 민우가 아주 복덩이를 물고 왔구나. 복덩이를. 최정숙이 손수건을 꺼내 제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식당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런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우아한 미소가 잘 짜인 거짓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 설 연휴 둘째 날 시어머니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지안아. 너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비워놔라. 애미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한정식집 하나 예약해뒀으니까. 최정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더 부드러웠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저녁이요?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웬 외식이세요? 저는 앞치마를 풀며 수화기를 고쳐주었습니다. 무슨 일은 무슨 일? 우리 며느리 허구한 날 꽃집에서 흙 만지며 고생하잖아. 애미가 몸보신 좀 시켜주려니까 잔말 말고 예쁘게 입고 있어. 민우가 퇴근길에 픽업 갈 거다. 최정숙이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도 참. 네, 알겠습니다. 예쁘게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저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간지러운 것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가 모는 차는 시내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산등성이가 점점 짙어졌고 가로등 하나 보이지 않는 시골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식당이 뭐 이렇게 산골짜기 구석에 있어? 무섭게 시리. 저는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아, 길 맞아. 여기가 아는 사람만 몰래 온다는 진짜 맛집이래.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줄 서서 겨우 예약하신 곳이니까 잔말 말고 가자고. 민우가 핸들을 꺾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여긴 너무 깊잖아. 첩첩산 중이라 사람 그림자도 하나 안 보이네. 저는 어쩐지 마음이 자꾸 가라앉아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따, 신경 끄라니까. 음식만 맛있고 배부르면 장땡이지. 좀 가만히 있어봐. 민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식당은 깊은 산자락 아래 외따로 서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은 흐릿했고 주차장에는 검은 세단 2대만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향냄새 같은 묵직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최정숙은 안쪽 별실에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 오니? 바람 차다. 어서 이쪽 따뜻한 자리로 와서 앉아라. 최정숙이 손짓하며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어머님, 날씨도 추운데 먼저 와서 기다리셨어요? 저희가 늦어서 죄송해요. 저는 외투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다. 나도 방금 왔다. 오늘은 신경 쓰지 말고 배 터지게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그 소갈비찜도 아주 산더미처럼 시켜놨으니까. 최정숙이 제 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상이 차려지는 동안 종업원이 음식을 하나씩 들여놓았습니다. 키가 호리호리한 남자였는데 검은 한복 조끼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접시를 제 앞에 내려놓을 때 저는 손등에 부드러운 종이 한 장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업원이 제 손가락 사이에 무언가를 슬쩍 밀어넣은 것입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으며 종이를 무릎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민우와 최정숙은 서로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밑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 도망쳐요. 위험합니다.
검은 글씨가 종이 위에서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빨리 다녀와라. 고기 식기 전에 와서 먹어. 최정숙이 젓가락을 들어 갈비찜을 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라고 적힌 불빛 아래서 민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둘과 이마를 맞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야, 시간 끌 거 없어. 무조건 오늘 안에 다 끝내. 뒤탈 안 생기게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알았어? 민우가 사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걱정일랑 붙들어 매십쇼. 강 대리님. 뒷문 쪽으로 차도 싹 대기시켜놨습니다. 지시만 내리십쇼. 검은 양복의 사내가 허리를 살짝 굽혔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년을 함께 살을 맞대고 산 남자의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화장실 표시등이 저 멀리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그쪽으로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안에서 잠그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타일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변기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며 지난 3년의 장면들이 마구잡이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지안아, 어미가 부탁 하나만 하자. 최정숙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드리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 인감하고 신분증 좀 빌려줘. 사업하는 친구가 보증인 하나만 세워달라고 그래서. 최정숙이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보증이요. 어머님, 그건 좀 무서운데요.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어미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 일주일이면 돌려줘. 최정숙의 목소리가 한 톤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인감 좀 빌려달라셨는데 괜찮은 거 맞아? 저는 식탁에 김치찌개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빌려달라면 그냥 드리면 되지. 너 지금 뭐 의심하는 거야? 민우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그냥 알고 싶어서.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가족끼리는 원래 그렇게 도와주는 거야. 너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런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민우가 한숨을 쉬며 숟가락으로 밥을 푹 떴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끼리. 그 단어가 저를 늘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감과 신분증 사본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증권이었습니다. 보험금란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그 자리에서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우가 퇴근하자마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내 이름으로 무슨 보험이 이렇게 비싸게 들어있어? 저는 봉투를 흔들며 다그쳤습니다.
아, 그거. 회사에서 실적 채우라고 해서 내가 하나 들었어. 신경 쓰지 마. 민우가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근데 왜 내 이름으로 들어? 당신 이름으로 들지. 저는 봉투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내 거는 이미 한도가 차서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해. 보험금 받을 일도 없잖아. 민우가 제 손에서 봉투를 빼내 가방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데 옆에서 자는 민우의 숨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출근하면서 그 봉투를 챙겨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보육원 시절 친언니처럼 따르던 미선 언니와 약속을 잡으면 꼭 그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한 번은 미선 언니와 카페 앞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안아, 어미가 지금 숨을 못 쉬겠다. 가슴이 너무 아파. 최정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 119 부르셨어요.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19는 됐고 내가 좀 와줘. 어미는 너밖에 없잖아. 최정숙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미선 언니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짧게 보내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도착해 보니 시어머니는 멀쩡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 느낌을 입 밖에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제가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약이라며 검은 액체가 든 봉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미가 좋다는 한약 다려왔어. 한 봉지씩 데워 먹어. 알았지. 최정숙이 봉지 한 묶음을 냉장고에 넣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저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몸이 부실해야 우리 민우가 마음을 못 놓지. 챙겨 먹어. 꼭. 최정숙이 제 이마를 손등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 한약은 입에 닿자마자 혀끝을 마비시킬 만큼 썼습니다. 한 모금 삼키면 속이 메스꺼웠고 두 모금째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그 약을 먹는 동안 일주일을 더 누워 앓았습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라앉았어요. 그때 저는 그게 보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화장실 변기칸 안에서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감, 보험, 끊어진 친구들, 쓰디쓴 한약.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힐이 타일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안아, 안에 있니? 우리 며느리. 최정숙의 목소리가 화장실 문 너머에서 노래하듯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변기 위로 다리를 올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속이 안 좋니? 어미가 좀 들어가도 돼. 최정숙이 손잡이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떼는 순간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안아, 대답을 해야지. 어미가 걱정하잖아. 최정숙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저는 작은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자리에 달린 창에는 굵은 쇠창살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손잡이가 다시 한번 덜컹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손잡이가 거칠게 흔들리는 소리에 저는 변기 위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안아, 어미가 안 들리니? 문 좀 열어봐. 최정숙의 목소리에서 단내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속이 너무 안 좋아서요. 조금만 있다 나갈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짜냈습니다. 체했나 보네. 어미가 손 좀 따줄 테니까 문 열어봐. 최정숙이 손잡이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있다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머리 위 환풍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환풍구 덮개가 안쪽에서 조용히 위로 들렸습니다. 손 하나가 어둠 속에서 쑥 내려왔습니다. 조용히. 손 잡아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얇지만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좁은 통로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는 동안 손바닥에 녹슨 쇠 부스러기가 박혔습니다. 뒤에서 화장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지안아. 최정숙의 외침이 칸막이 너머로 길게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앞사람의 발 뒤꿈치만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기어간 끝에 환풍구 끝이 식당 뒤편 창고로 이어졌습니다. 남자가 먼저 뛰어내려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도와줘요? 저는 그의 옷자락을 쥐고 다그쳤습니다.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도윤이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창고 뒷문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식당 정문 쪽에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쪽이다. 뒤로 돌아. 검은 양복의 그림자들이 손전등을 휘두르며 뛰어다녔습니다. 도윤은 저를 끌고 산비탈로 뛰어들었습니다. 구두 굽이 흙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종아리를 긁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나무 둥치에 손을 짚으며 헐떡였습니다. 멈추면 죽어요. 더 가야 돼요. 도윤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왜 저예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저는 도윤의 팔을 붙잡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지한 씨, 그 식당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도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한정식집이잖아요. 어머님이 예약하셨어요.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한정식집은 간판이에요. 그 안쪽 별실은 사람 장기 거래하는 자리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품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이거 봐요. 한 장만 보고 일어나요. 도윤이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위에는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시어머니가 가족사진이라며 찍어가셨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제 혈액형과 키, 몸무게,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간 적합, 신장 적합, 그런 단어가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떨었습니다. 서지한 씨 시어머니가 도박빚을 갚으려고 며느리 몸을 팔기로 한 거예요. 도윤이 태블릿을 도로 품에 넣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남편 강민우도 같이 짠 일이에요. 보험금까지 다 계산해 둔 일이에요. 도윤이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민우가요. 우리 민우가요. 저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두 줄기가 숲을 가르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요. 뛰어요. 도윤이 제 손을 다시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발바닥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뛰었습니다. 나뭇잎이 얼굴을 때리고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잡아챘습니다. 어느 순간 발끝에서 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마득한 절벽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길이 없어요.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왔다. 잡아. 뒤쪽에서 사내들의 외침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로 번뜩였습니다. 도윤이 절벽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덤불 보여요. 저기로 뛰어내려야 해요. 도윤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뛰어내려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저는 도윤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100% 죽어요. 저 아래로 뛰면 반은 살아요. 도윤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절벽 끝을 내려다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우의 웃는 얼굴과 시어머니의 다정한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들이 이제 저를 쫓는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뛰어요. 손 놓지 말고. 도윤이 제 손가락을 자기 손가락 사이로 깍지 끼었습니다. 네, 같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강 대리 부인, 거기서. 거친 외침이 등 뒤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끌어당기며 절벽을 박찼습니다. 허공에서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귀를 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보육원 마당에서 혼자 그네를 타던 어린 제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이 갖고 싶다고 늘 빌었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도윤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낮은 천장에 매달린 알전구였습니다. 누런 불빛이 흔들리며 제 얼굴 위로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아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전기 난로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 옆에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네요. 다행이다. 도윤이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입을 떼며 마른 입술을 하찼습니다. 산 밑 폐자재 창고예요. 제가 미리 봐둔 곳이에요. 살아있어요. 도윤이 컵을 제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미지근한 보리차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 모금에 참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죽은 엄마를 한참 만에 입에 올렸습니다. 실컷 울어요. 참지 말고. 도윤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요? 저는 흐느끼며 도윤의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도윤이 제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 씨는요? 도윤 씨는 왜 저를 도와줬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식당 종업원이 아니에요.
사설 탐정이에요. 도윤이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탐정이요. 그럼 누가 저를 의뢰한 거예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의뢰받은 게 아니에요. 제 일이에요. 도윤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2년 전에 제 동생이 죽었어요. 26살이었어요. 도윤이 자기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동생분이요. 어쩌다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동생이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사채를 썼어요.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도윤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채 굴리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는데요. 그게 최정숙이었어요. 도윤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귓속이 다시 윙윙거렸습니다. 동생이 빚 못 갚으니까 그 사람들이 동생을 술집에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동생이 그날 한강에 갔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지한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날부터 최정숙을 쫓아다녔어요. 2년을 쫓아다녔어요. 도윤이 손바닥으로 무릎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 있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식당이 그 사람들 자금 세탁 자리거든요. 거기서 며느리 한 명을 들여보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게 서지한 씨일 줄은 몰랐어요. 도윤이 제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가 저에게 청혼하던 그 봄밤이 떠올랐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얼굴. 저는 그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가슴이 베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아니었네요. 그냥 통장이었네요.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 아니면 돼요. 살아있잖아요. 도윤이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두 발로 서고 싶었습니다. 컨테이너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도윤 씨, 저는 도윤을 불렀습니다. 네, 말해요. 도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 죽을래요. 죽은 척만 할래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제가 절벽에서 떨어진 거 그 사람들 봤잖아요. 시체 못 찾았다고 신고하게 두자고요. 저는 도윤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위험해요.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에요.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알아요.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가족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 죽었다고 슬퍼해 줄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험금 받으러 가는 거 직접 볼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달은 숨어 있어야 해요.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컨테이너 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인근 폐교 자리에 있는 빈 창고로 저를 옮겼습니다. 사람 발길이 끊긴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저에게 새 휴대전화와 작은 노트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터넷 회선은 도윤이 직접 깔아준 것을 썼습니다. 이 노트북으로 저쪽 통장 흐름 들여다볼 거예요. 저 혼자 다 못 보니까 같이 봐야 돼요. 도윤이 화면을 켜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저 꽃집밖에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손을 저으며 물러섰습니다. 숫자만 읽으면 돼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는지만 봐주면 돼요. 도윤이 의자를 끌어다 제 옆에 놓았습니다. 저는 도윤이 가져온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달 큰 돈을 받아가는 도박장 운영 자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우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도 따로 있었습니다. 브로커로 의심되는 번호와 수십 차례 연결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그날 복도에서 봤던 그 사내인 것 같아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강민우 쪽 연락책이에요. 도윤이 메모지에 번호를 옮겨 적었습니다. 이튿날 도윤이 작은 텔레비전을 들고 왔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제 얼굴이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산속 절벽 아래에서 신혼 며느리가 실종되었다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민우와 시어머니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평소에 우울증이 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은 곳 데려가서 기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민우가 카메라 앞에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착했는지 몰라요. 가엾어서 어떡해요. 최정숙이 손수건을 입에 대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고 봐요. 저는 화면을 노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요. 두 사람. 저는 같은 말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제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습니다.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저는 매일 새벽까지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져다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시어머니가 다니는 도박장 출입 시간을 일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울던 여자는 사라지고 눈빛이 차가운 사람 하나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에요. 보험사 본사 가는 날이요. 도윤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랑 어머님이 같이 가요. 저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이 가요. 보험금이 워낙 크니까 둘 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대요. 도윤이 일정표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몇 시예요? 저는 일정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후 2시 강남 본사 12층 응접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도윤이 손가락으로 시간을 짚었습니다. 옷 한 벌만 사다 줄 수 있어요. 저는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옷이요. 어떤 옷이요?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검은 정장이요. 깔끔한 거로요. 머리 묶을 끈도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새벽에 다녀올게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컨테이너 한쪽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가위를 들어 한 줌씩 잘라냈습니다. 바닥에 검은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 울어. 다시는 안 울어. 저는 가위를 내려놓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 정오, 도윤이 작은 가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검은 정장과 흰 블라우스, 깨끗한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한 달 만에 신어보는 구두굽이 어색했습니다. 같이 가요. 시간 됐어요. 도윤이 차 키를 흔들었습니다. 네, 가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낮의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햇볕 아래서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랜만에 다시 봤습니다. 한 달 전 저도 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사 본사 앞에 다다랐을 때
도윤이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강 형사님은 12층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합류해요. 도윤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 떨려요. 손이 자꾸 떨려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비볐습니다. 안 떨려도 돼요. 오늘은 서지한 씨가 주인공이에요. 도윤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습니다. 응접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우와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검은 양복 차림이었고 시어머니는 회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두 사람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놓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고인의 사망보험금이 내일자로 입금됩니다. 직원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좋은 데 갔으니 이 돈으로 좋은 일 하려고요. 최정숙이 가짜 한숨을 내쉬며 펜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서명할게요. 민우가 서류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유리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한 달 동안 갈고 닦아 온 모든 시간이 손끝에 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두굽이 카펫을 단단히 디뎠습니다. 민우야,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펜을 쥐고 있던 민우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최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반쯤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지않아. 최정숙의 입에서 짧은 음절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저예요. 저는 한 걸음씩 걸어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너 어떻게 살아있어? 너 분명히. 민우가 말끝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분명히 뭐? 죽은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저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최정숙의 손에서 펜이 떨어져 카펫 위로 굴렀습니다. 지안아, 어미가 얼마나 너 찾았는지 몰라. 살아줘서 고맙다. 최정숙이 손수건을 꺼내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 한 달 내내 어머님이랑 민우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우는 거 잘 봤어요. 저는 손수건 쪽으로 가는 손목을 차갑게 막아 세웠습니다. 그때 응접실 옆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형사 둘과 사복 형사 셋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그 뒤에 서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최정숙 씨, 강민우 씨, 살인 교사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사람들 누구야? 최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 민우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어미한테 책임을 떠넘겨. 내가 사고 친 빚이잖아. 최정숙이 민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도박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어. 엄마가 나 망쳤어. 민우가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으며 다투는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 그 식당 별실에서 마주보고 웃던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수갑 채워주세요. 빨리요. 저는 형사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형사들 손에 끌려나가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이미 로비에 몰려 있었습니다. 강민우 씨 부인 살해 모의가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최정숙 씨,
도박 빚이 얼마나 됩니까? 또 다른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응접실 창가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도윤이 옆으로 다가와 제 곁에 섰습니다. 끝났어요. 일단은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일단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놀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받으며 오랜만에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비어 있는 듯도 했고 가득 차 있는 듯도 했습니다. 도윤이 캔맥주 2개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한 캔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한 모금만 해요. 오늘만. 도윤이 캔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캔을 받아쥐고 도윤의 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탕 하는 작은 소리가 응접실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체포 다음 날부터 저는 도윤이 마련해준 작은 가게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자리에 있는 빈 점포였습니다. 도윤이 임시로 빌려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들여놓고 다시 꽃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대를 다듬고 잎을 잘라내는 동안 손가락이 조금씩 떨림을 잃어갔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마다 빵과 우유를 사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검찰 조사가 들어간대요. 며칠 안에 기소된다고 해요. 도윤이 빵 봉지를 카운터에 올렸습니다. 2사람 다 한 방에 있어요. 따로 있어요. 저는 가위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따로 있어요. 둘이 만나면 입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도윤이 우유팩을 따며 답했습니다. 잘 됐네요. 서로 못 만나는 게 좋아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도윤이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저는 들고 있던 안개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우가 풀려났어요. 도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귀에 들어온 말이 머릿속에서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의미를 가졌습니다. 풀려나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카운터를 짚었습니다. 큰 로펌 변호사를 붙였대요. 자기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직접 손댄 증거가 부족하다고 우긴 모양이에요.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날 식당 복도에서 그 사내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던 게 누군데요? 저는 목소리가 올라가는 것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황 증거예요. 직접 증거로 잡아야 다시 가두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도윤이 제 앞에 마주 섰습니다.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갔는지 행적이 끊겼어요. 도윤이 자기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 찾아오면 어떡해요? 저는 입술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요. 도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가게 한쪽에 작은 침낭 하나를 깔았습니다. 저는 카운터 안쪽에 의자를 놓고 앉아 가게 문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서 가로등이 한 번씩 깜빡였습니다. 도윤은 자정이 넘도록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민우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도윤의 휴대전화에 짧은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강민우 위치가 잡혔대요. 외곽 모텔이에요. 도윤이 외투를 챙겼습니다. 지금 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면 안 돼요. 여기 있어요. 셔터 내리고 절대 문 열어주지 마요. 도윤이 제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혼자 있으라고요. 무서워요. 저는 도윤의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제가 2시간 안에 돌아올게요.
형사님이랑 같이 가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도윤이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2시간이요. 꼭이요. 저는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도윤이 가게를 나가고 저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판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작은 등 하나만 켜두고 카운터 안쪽에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카운터 위에 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 끝에 낮은 웃음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안아.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카운터를 잡았습니다. 어디야? 너 어디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을 것 같아? 민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화 끊을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하며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끊지 마. 끊으면 더 재밌어져. 민우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셔터 밖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바깥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셔터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 열어줘. 잠깐 얘기만 하자. 민우의 목소리가 바로 셔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우는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로 카운터까지 물러섰습니다. 서랍을 열어 도윤이 미리 챙겨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녹음기 버튼을 단단히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카디건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닿았습니다. 기름 냄새였습니다. 주유소에서나 맡을 법한 휘발유 냄새가 셔터 밑 틈을 타고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뭐해? 저는 셔터를 향해 외쳤습니다. 문 안 열어. 그럼 내가 열게. 민우가 셔터 손잡이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가게 한쪽 창문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깨진 창문 너머로 민우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식칼이, 다른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안주머니의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끝으로 천 너머의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깨진 창문을 발로 한 번 더 차며 가게 안으로 넘어들어왔습니다. 구두굽이 깨진 유리를 밟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가게 안에 휘발유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민우의 구두굽이 유리 조각을 짓밟으며 가게 안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민우야, 칼 내려놔.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목소리를 일부러 떨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 그게 무슨 소리야? 민우가 칼끝을 제 쪽으로 겨눴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칼만 내려놔. 저는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어. 잘못은 내가 했지. 민우가 비틀린 웃음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저는 카디건 안주머니 쪽으로 손을 살짝 가져갔습니다. 너 같은 호구 하나만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못 끝낸 거. 그게 내 잘못이지. 민우가 라이터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가게 바닥 한쪽이 미끌거리는 게 발끝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들어오면서 이미 가게 안에까지 휘발유를 흩뿌려둔 모양이었습니다. 호구라니, 나는 너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저는 일부러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너 처음부터 골랐어. 보육원 출신, 가족 없는 여자. 그게 조건이었어. 민우가 칼을 든 손으로 자기 머리를 한번 긁었습니다. 조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런 조건을 걸어? 저는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짚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죽어도 찾아올 사람 없는 애로 데려오라고. 민우가 입꼬리를 빗둘게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안주머니 속 녹음기를 가만히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천 너머에서 약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험은 다 어머님이 가입하신 거야. 저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보험은 내가 짰지. 어머니가 빚 갚을 돈 부족하니까 내가 머리 굴려서 짠 거야. 민우가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장기 거래도 내가 짠 거야. 저는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그래. 보험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같이 묶었어. 내가 다 그렸어.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었어. 민우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왜 여기 온 거야? 풀려났으면 도망가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너 하나만 진짜로 죽으면 다 끝나. 시체 못 찾으면 보험금 결국 나와. 이 가게도 같이 태우면 화재 보험도 떨어져. 민우가 라이터를 손가락 끝에서 빙글 돌렸습니다. 불을 지른다고. 미쳤어. 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죽어줬어야지. 살아 돌아와서 사람 일을 다 망쳤어. 민우가 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카운터 옆에 세워둔 화분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도자기 화분의 차가운 표면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양손으로 들어 민우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민우가 옆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화분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흙과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까불어. 민우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끝이 제 왼팔 위를 스쳤습니다. 얇은 옷감이 찢어지고 따끔한 통증이 팔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붉은 피가 카디건 소매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키며 카운터 뒤쪽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민우야, 라이터 켜지 마. 우리 둘 다 죽어. 저는 카운터 너머로 외쳤습니다. 같이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카운터 아래에 웅크린 채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걸음 포대가 잡혔습니다. 어제 도윤이 들여놓아둔 흙 포대였습니다. 저는 그 포대를 두 손으로 끌어안고 일어섰습니다. 민우가 라이터 뚜껑을 열고 부싯돌을 긁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마. 저는 포대를 민우 쪽으로 통째로 밀어 던졌습니다. 흙이 바닥에 쏟아지며 휘발유와 섞였습니다. 민우가 흙더미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라이터가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저는 그 틈에 가게 출입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셔터는 여전히 굳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 민우가 칼을 다시 고쳐쥐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등지고 섰습니다. 양옆은 진열대로 막혀 있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카디건 안주머니의 녹음기를 다시 한번 손으로 눌렀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 어머님은 정말 다 알고 있었어.
저는 마지막으로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알다마다. 사인은 어머니가 해줬어. 누구 명의로 보험 들지, 어느 식당 잡을지 다 어머니가 정했어. 민우가 칼끝을 제 목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그러다 점점 또렷하게 골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섞여 누군가 셔터를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지한 씨, 안에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셔터 너머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 씨, 안에 들어와요. 빨리요. 저는 셔터 쪽으로 손바닥을 쳤습니다. 민우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틈에 셔터 한쪽이 밖에서 거칠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도윤이 형사 둘과 함께 셔터 밑으로 몸을 굽혀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손에는 짧은 삼단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우, 칼 내려놔. 도윤이 한 걸음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민우가 도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윤이 삼단봉으로 민우의 손목을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감쌌습니다. 형사 둘이 곧바로 민우의 양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수갑이 손목에 걸리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강민우 씨, 살인 미수 및 방화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놓으라고. 전현이 먼저 던졌어. 민우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카디건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한 말 다 여기 들어있어. 저는 녹음기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그 순간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2년이 처음부터. 민우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내 입으로 말했잖아. 어머님이 사인했다고. 다 어머님이 정했다고. 저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우가 발끝을 바닥에 박으며 형사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형사들은 흔들림 없이 민우를 끌고 셔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또 한 번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게 안에 매캐한 휘발유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으려 외투를 벗어 창틀에 걸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왼팔의 통증을 다시 느꼈습니다. 소매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피나요. 많이 다쳤어요. 도윤이 제 팔을 살피며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괜찮아요. 깊지 않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 손수건으로 제 팔을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 바닥에는 흙과 유리 조각, 꺾인 꽃들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천장 등불을 올려다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2달 동안 도윤이 새로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왼팔의 상처는 얇은 흉터를 남기며 아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자리를 손끝으로 한 번씩 만져보고는 했습니다. 그 흉터가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저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뒤에 서서 같이 걸어주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자 피고인석 쪽에서 시어머니와 민우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2사람 다 회색 수감복 차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눈밑이 검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시어머니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정숙,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불법 도박장 운영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짧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무릎을 꺾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이 양옆에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우, 살인 미수, 방화 미수, 보험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합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정확히 저를 향했습니다. 지안아, 한 번만 말 좀 하자. 민우가 교도관의 팔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의사봉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시킨 거야. 너만 살려주면 다 자백할게. 민우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민우야, 나는 이제 내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아.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안아, 우리 3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민우가 다시 한 발 나섰습니다. 그 3년이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 시간 돌려줄 거 아니면 입 다물어. 저는 시선을 거두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교도관이 민우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민우가 끌려나가는 동안 시어머니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안아, 어미는 너를 진짜로 미워했던 건 아니야. 최정숙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며느리였던 적 한 번도 없었네요. 그동안 어머님 노릇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최정숙의 입술이 잠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교도관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쌓여 있던 어떤 무거운 것이 그제야 미끄러져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외투 자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로요. 도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꽃집 다시 열 거예요. 처음부터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좋네요. 이름은 정했어요. 도윤이 따라 걸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했어요. 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햇살이 잘 드는 큰 길가 골목 안쪽에 작은 점포 하나를 얻었습니다. 나무 간판을 직접 깎아 만들었습니다. 간판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4글자가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작약과 라넌큘러스, 안개꽃이 가득했습니다. 꽃을 다듬는 제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개업하는 날 아침, 저는 가게 앞에 작은 화환 하나를 직접 세웠습니다. 손님들이 한두 명씩 들어와 꽃을 골라갔습니다. 어떤 손님은 어머니께 드릴 꽃다발을 골랐고 어떤 손님은 결혼식 부케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손님을 한 명씩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도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개업 축하해요. 도윤이 화분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직접 골랐어요. 저는 화분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꽃집 사장님 앞에서 꼭 고르려니까 떨리더라고요. 도윤이 머리를 한번 긁었습니다. 이건 행운목이에요. 잘 키우면 10년도 가요. 저는 작게 웃으며 화분잎을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10년이요. 그럼 잘 키워야겠네요. 도윤이 카운터에 팔을 가볍게 기댔습니다. 저는 카운터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작은 꽃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분홍 라넌큘러스와 흰 안개꽃이 어우러진 다발이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저는 도윤에게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저요. 왜요? 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꽃말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도윤 씨한테 제일 잘 어울려서요. 저는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이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 끝이 제 손등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잘 받을게요. 도윤이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가게 창밖을 잠시 내다봤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진열대 위 꽃잎들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문틈으로 들어와 안개꽃 가지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바라보다 다시 도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 씨,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제가 살게요. 저는 앞치마를 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야죠. 개업 첫날인데요. 도윤이 꽃다발을 한 손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제가 사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도 와야겠네요. 도윤이 따라 웃었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다시 한번 가볍게 울렸습니다. 새 손님 한 분이 카네이션을 찾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작게 손을 흔들고 손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위를 다시 손에 쥐는 손가락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서지안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늘 따뜻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그 이름 뒤에 가장 차가운 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란 한 사람에게 다가온 다정한 손길. 그 손길이 사실은 목숨을 노린 덫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대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서지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울고 또 울었지만 결국에는 두 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맞서기를 택했고 숨는 대신 정면으로 그들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거짓된 울타리를 부수고 나와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이야기였죠.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상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믿음은 귀한 것이지만 내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